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상 고충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탄력 근무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적을 때는 덜해서 기간 내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력 근로 시간의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은 현행 취업 규칙으로는 2주, 노사합의 시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대안으로 탄력 근로를 6개월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정이 검토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노사합의 시 1년, 취업 규칙 적용 시 3개월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특히 초과 노동은 주로 주문 물량이 변동할 때 발생하는데 성수기에 있는 업종의 경우 1년 단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되고 한꺼번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어렵고. 하지만 노동계 시각은 다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건강,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기대 효과가 탄력 근무제 확대로 퇴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탄력 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그러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당장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장 이렇게 해결책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보다 많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양쪽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별도의 산화위원회를 구성해 탄력 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본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최하는 첫 전체 회의에서 탄력 근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방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부문 구조조정 영향으로 울산의 3분기 실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울산 실업률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4.9%였습니다. 울산의 3분기 실업률은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고 1999년 3분기 6.1%를 기록한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 경남과 부산 등에서의 선박과 자동차 부진 여파로 수출의 전진기지로 여겨졌던 동남권 수출이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울산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식이 담긴 봉투를 던진 손님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맥도날드 측에서 손님을 폭행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고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맥도날드 매장입니다. 직원과 차량 속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봉투가 던져집니다. 차량은 이내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고객은 직원과 대화 중에도 욕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15일까지 29만 건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피해 직원은 직접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14일 음식을 던진 고객에 대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장 직원의 주문 실수는 없었다. 고객은 정상적으로 주문 접수한 것인데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며 직원의 안전과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매장 직원과 점주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갑질 고객을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소환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련 증거 자료는 다 확인을 했고요. 그분한테 이제 출석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해서 피해 직원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훈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분식을 저질렀다는 금융당국의 결론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와 주가 하락에 직면한 주주들은 소송에 나설 태세고 삼성바이오의 대주주 삼성물산까지 회계 감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고의 회계 분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5조 원어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 8만여 명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당장 주식을 사고 팔지도 못하는 데다 설사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아도 주가 폭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소액주주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산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의 재무 정보가 유통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매수하지 말았어야 할 주식 혹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주식을 분식으로 인해서 비싸게 매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도 추가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이 처음 폭로했던 대로 고의 회계 분식이라는 결론이 난 것은 환영하지만 공범격인 회계법인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본 잠식을 면하고 싶은 기업을 자문, 협의, 그걸 또 넘어서서 회계 기준의 미묘한 차이 해석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도 편달, 어쩌면 설계까지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대주주 삼성물산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삼성물산 회계도 감리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분식회계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주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물산 주가는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반등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전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 금지 조치 등이 제약 바이오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일부 전망과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셀트리온 5.05%, 셀트리온 헬스케어 8.31%, 셀트리온 제약 2.7% 등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유한양행과 신라젠 등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결론이 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3.44%를 보유한 삼성물산은 장중 한때 99,40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갱신하고 10만 3천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향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에 따라 제약 바이오주와 삼성물산 주가는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5거래일 안에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 심의 대상이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만약 심의 대상이면 20거래일 안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부진 사장이 대표로 있는 호텔신라가 27% 넘게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 원가가 공개됩니다. 당초 12개로 축소됐던 공개 항목이 62개로 대폭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건설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2개까지 줄었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내년부터 62개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거쳐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당초 공사비는 토목과 건축, 기계설비 등 큰 범주의 항목으로만 공개됐는데 토목은 토공사와 흙막이공사, 옹벽공사 등 13개 세부 항목으로 건축은 미장과 단열, 방수, 목공사 등 23개 세부 항목으로 공개됩니다. 기계설비 중 우배수, 통기시설로 묶여있던 항목은 우배수 시설과 공조시설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공시가격을 공개하면 해당 공사별 일반적인 공사비와 비교가 가능해져 실제 건축비가 부풀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장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어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경우 로또 청약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권익이 저는 낮다고 봐요. 전매 차익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 단가에서 원가를 추정해 공사하는 만큼 실제 원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새 요금제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면 데이터 사용량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요. 지금의 요율로 통신요금을 따져보니 자율주행차를 굴리는 데만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나왔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버스가 운전사도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가 자율주행 버스 실험을 한 건데 4km 주행거리를 10여 분 동안 달리면서 26GB의 데이터를 썼습니다. HD급 영화로 치면 13편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주변 사물과 차량, 신호등, 관제센터 등과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하루에만 약 4TB의 데이터를 쓸 것으로 전망됩니다. HD급 영화 2000여 편에 해당하는 데이터량인데 지금의 통신요금으로 따져보면 하루에만 8,800만 원, 한 달엔 27억 원이나 합니다. 3세대 요금제로 치면 현재의 LTE 통신비도 월 평균 330만 원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처럼 데이터 요율은 기술 발전에 따라 줄어들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MB당 데이터 요금을 2원대로 내리겠다는 목표인데 이 기준으로도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데는 한 달에 2억 원이 넘는 통신비가 들어갑니다. 초연결 초지연 사회가 되면 이제 데이터의 그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이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전문가들은 또 아직은 5G가 높은 속도를 자랑할 뿐 콘텐츠는 제한적이라면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수험생들 수능 끝나고 모처럼 홀가분하게 놀 수 있을 텐데요. 기업들의 수능 마케팅도 활발합니다. 택시 지원은 물론이고 수험표를 들고 오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청량리역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티맵을 이용하는 택시기사 100명이 수험생 무료 수송에 동참한 겁니다. 쌀쌀한 날씨에 부스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탄 수험생들은 고사장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저도 자식들 키우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고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고 또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수험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999년부터 2001년생 고객이 연말까지 요금제에 가입하면 가입 후 6개월 동안 요금 할인과 함께 추가 데이터 제공 혜택을 줍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도 일제히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의류나 가전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수험표를 지참하고 매장을 방문하시면은 할인 혜택이나 상품권 증정 같은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이벤트들도 참가하실 수 있는. 이 밖에도 시험을 끝낸 학생들이 많이 찾는 놀이공원과 영화관도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내놨고 코레일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에게 오는 19일부터 열차 운임을 3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래의 잠재 고객인 수험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수능 마케팅 열기가 뜨겁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빠져봤을 이것이 이제는 유망 분야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직업일까요?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네, 어린 시절 한 번쯤 빠져봤을 직업이라 공부는 아닐 테고 왠지 놀이의 일종 같은데요. 어떤 직업인지는 확 감이 오지 않네요. 네, 그러면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다르게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같이 쓰는 건데 뭔지 알겠습니까? 네, 알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빠졌던 게임 아닌가요? 네, 박하나 아나운서 정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이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인데요. 게임 개발자란 이름 그대로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게임계의 고전이 된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 역시 모두 이 게임 개발자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게임들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빠졌던 적이 있고 또 지금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은 다양한 이유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게임 개발자의 전망 좋을까요? 네, 물론 이 게임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규제에 대한 움직임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2조 원이고 지난해 게임을 수출해 벌어들인 돈만 4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VR,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 그 규모는 더욱 거대해질 전망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과 더불어 4대 게임 산업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게임 산업 역시 상당히 발달돼 있어 게임 개발자로서의 미래 역시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게임 개발자가 하는 일은 그것은 주로 어떤 일인가요? 네, 게임 개발자의 업무는 4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게임 제작에 들어가기 앞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작성을 하는 업무. 두 번째는 게임 기획이 진행된 뒤 이 게임 프로그래밍을 제작하는 업무. 세 번째는 캐릭터를 완성하고 게임 에디터 제작 및 콘텐츠 이미지를 정렬하는 업무. 네 번째는 음성 및 사운드, 통화성, 애니메이션 등 복합 응용 기술 제작을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네, 게임 개발이라고 해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 건지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게임 개발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분야는 첫 번째 게임 기획과 두 번째 게임 프로그래밍 분야인데요. 소규모 게임 업체의 경우 이 두 분야를 한꺼번에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임 업체들은 인력을 나눠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 기획자는 게임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게임의 트렌드는 단순히 무언가를 부수거나 미션을 성공하는 것에서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고 게임 안에서의 철학과 논리, 참신함 등을 전반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고 정밀한 게임 설계가 필요합니다. 게임 기획자는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우선 컨셉을 정하고 시나리오를 짠 뒤 세부 콘텐츠와 게임의 밸런스, 아이템의 가격 책정 등 게임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네, 농사로 치자면 땅을 개간하고 심을 작물을 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프로그래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저도 그런 농사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게임 프로그래머는 작물을 어떤 농사 기법으로 키울 것인지를 고민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컴퓨터라는 가상 공간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자바나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프로그래머에는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기획자가 생각한 최상의 게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결국 두 분야 모두 게임 개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게임 업계는 박봉에 야근이 잦아서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한때 광고 기획자, 건축가와 함께 게임 개발자는 낮밤이 없는 직업으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일부 게임 회사에선 노조도 만들어지며 근무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봉은 신입 개발자의 경우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이후 스톡 옵션을 적용해 게임이 대박나면 드물지만 억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으니 평소 게임을 좋아하고 컴퓨터 언어에 자신 있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내가 만든 가상의 공간이 누군가에겐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게임 개발자는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게임 개발자의 세계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